결혼 1년 차 아내가 조심스레 꺼낸 말 한마디가 저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우리 부모님 이제 같이 모시고 살면 안 될까?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았죠. 그저 고개를 끄덕이지도 젓지도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퇴근 후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우리 집이 아닌 장인어른 댁으로 말이죠. 장모님이 차려주신 저녁 식탁에 앉았고 장인어른과 나란히 앉아 뉴스를 보았습니다. 처음엔 아내도 안도했습니다. 역시 당신은 날 이해해 줄 줄 알았어. 그렇게 말하며 환하게 웃더군요. 하지만 우리 집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아내와 나누는 대화가 줄었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길도 사라졌습니다. 저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아주 조용히 제 존재를 지워갔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 텅 빈 우리 집 거실에서 아내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집이 너무 조용해. 지금 어디야? 저는 잠시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가족 옆이야. 그날 아내는 처음으로 깨달았을 겁니다. 함께 산다는 건 단순히 누군가를 집으로 데려오는 게 아니라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을 수도 있는 선택이라는 걸요. 하지만 그 깨달음은 너무 늦게 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우리 모두를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김준호, 올해 37입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결혼 전까지는 그저 성실하게 일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죠. 아내 은지를 만난 건 3년 전 소개팅 자리였습니다. 첫인상부터 좋았어요. 차분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건강하세요. 아버지는 퇴직하셨고 어머니는 집에 계세요. 은지는 첫 만남부터 부모님 이야기를 자주 꺼냈습니다. 효녀라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저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좋았습니다.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저도 소중히 여겨줄 거라 믿었으니까요. 결혼 준비는 순탄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도 서로 마음에 들어 하셨고 우리는 작은 아파트를 마련해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결혼식 날 은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잘 살게요. 걱정 마세요. 장모님은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훔쳤고 장인어른은 제 어깨를 툭 치며 말씀하셨죠. 우리 딸 잘 부탁하네. 네, 아버님.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신혼 초 우리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마트에 가고 저녁엔 함께 요리하며 시간을 보냈죠. 은지는 좋은 아내였습니다.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주었고 퇴근하면 따뜻한 저녁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금씩 신경 쓰이는 게 있었습니다. 은지는 매일 친정 부모님과 통화했습니다.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또 한 번. 통화 시간도 길었어요.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씩. 엄마,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아빠는요? 병원 가셨어요? 은지의 목소리엔 늘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외동딸이고 평생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결혼으로 떨어진 거니까요. 당연히 그리울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통화가 점점 길어졌습니다. 저녁 식사 중에도, 드라마 보는 중에도, 심지어 우리가 대화하는 중에도 전화벨이 울리면 은지는 바로 받았습니다. 여보, 미안. 엄마한테서 온 거야. 그렇게 말하며 방으로 들어가 1시간씩 통화하곤 했죠.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텔레비전을 보거나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혼한 지 6개월쯤 됐을 때였습니다. 주말마다 친정에 가자는 은지의 제안이 늘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번 주말에 친정 갈까? 엄마가 보고 싶대. 지난주에도 갔잖아. 응, 근데 또 가면 안 돼? 우리 시부모님은 안 계시잖아. 저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20대, 어머니는 25대 돌아가셨죠. 그래서 명절이나 제사 같은 것도 없었고 친척도 거의 없었습니다.
은지는 그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인지 친정 방문을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알았어. 가자. 그렇게 우리는 주말마다 친정을 방문했습니다. 장모님은 항상 푸짐한 음식을 준비해 주셨고 장인 어른은 저와 함께 술 한 잔 기울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셨죠. 자네 회사 생활은 어떤가? 괜찮습니다. 팀장님도 좋으시고요. 그래, 젊을 때 열심히 해야지. 나도 그때 열심히 했으니 지금 이렇게 편하게 사는 거야. 장인 어른은 좋은 분이셨습니다. 무뚝뚝하지만 마음은 따뜻한 분이었죠. 장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항상 저를 친아들처럼 대해 주셨어요. 하지만 뭔가 조금씩 어긋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만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주말은 물론이고 평일에도 은지는 친정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보, 엄마가 요즘 무릎이 안 좋으시대. 병원 모시고 가야 하는데. 그럼 이번 주 토요일에 가자. 응, 고마워. 그렇게 또 주말은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은지를 사랑했으니까요. 그녀가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걸 이해했으니까요. 그런데 결혼 1년이 다 되어갈 무렵 은지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할 말이 있어. 저녁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은지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심각한 이야기를 꺼낼 것 같은 얼굴이었죠. 뭔데? 우리 부모님 모시고 살면 안 될까?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은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진지했고 목소리엔 간절함이 묻어 있었죠. 엄마 아빠 두 분 다 이제 나이가 드셨잖아. 혼자 계시기엔 너무 외로우실 것 같아. 그리고 나도 부모님이 보고 싶어. 매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았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내 말 들었어? 들었어. 그럼 어떻게 생각해?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은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엔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제가 당연히 그래 모시자라고 말할 거라 믿는 눈빛이었죠.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좀 생각해 볼게. 응, 알았어. 천천히 생각해.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은지는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지만 저는 천장만 바라보며 밤을 지샜죠. 함께 산다는 것. 장인 어른 장모님과 함께 산다는 것.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반대할 이유가 명확하지 않았어요. 장인 어른과 장모님은 좋은 분들이셨으니까요. 하지만 뭔가 찜찜했습니다. 우리만의 공간이 사라진다는 게, 우리 부부만의 시간이 완전히 없어진다는 게 두려웠죠. 그리고 다음 날부터 저는 행동으로 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퇴근 후 집이 아닌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은지에게 문자를 보냈죠. 오늘 저녁 친정에서 먹을게. 은지는 바로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응? 갑자기 왜? 그냥 장모님 보고 싶어서. 장인 어른 댁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장모님이 문을 열어주셨어요. 어머, 준호야. 왜 혼자 왔어? 은지는? 은지는 집에 있어요. 제가 오늘 장모님 음식 생각나서 왔어요. 그래? 어머, 그럼 들어와. 마침 저녁 준비하던 참이었네. 저는 장인 어른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장모님이 차려주신 된장찌개와 제육볶음을 먹으며 장인 어른과 소주 한 잔 기울였죠. 장인 어른 건배하시죠. 그래, 좋아. 근데 오늘 왜 혼자 왔어? 은지랑 싸웠나? 아니에요. 그냥 부모님이 보고 싶었어요. 장인 어른은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장모님도 마찬가지였죠. 저녁을 먹고 나서 저는 장인 어른과 함께 거실에 앉아 뉴스를 보았습니다. 딱히 할 말은 없었지만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밤 9시쯤 은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언제 와?
응, 조금 있다가 갈게. 음식은 먹었어? 응, 장모님이 차려주셨어. 그래. 조심히 와. 전화를 끊고 저는 10시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은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다녀왔어. 응. 오늘 왜 갑자기 친정 간 거야? 그냥 장모님 음식 먹고 싶어서. 은지는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눈빛이었죠.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저는 퇴근 후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장인어른 댁에서 식사를 했고 뉴스를 보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왔죠. 처음 며칠간 은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도하는 것 같았어요. 여보, 엄마가 요즘 당신 많이 보니까 좋아하시네. 효자 사위라고 하시더라. 그래? 다행이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은지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친정 갈 거야? 응. 매일 가는 거 좀 이상하지 않아? 왜? 당신도 매일 부모님 보고 싶다고 했잖아. 나도 마찬가지야. 은지는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메고 현관문을 나섰죠. 집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우리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저는 매일 친정에서 저녁을 먹고 밤늦게 돌아와 샤워하고 잠들었습니다. 아침엔 일찍 출근했고 은지와 대화할 시간은 거의 없었죠. 2주차가 되자 은지의 표정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뭔가 불안해 보였어요. 저녁마다 문자를 보내왔죠. 여보, 오늘은 집에서 먹자. 내가 요리할게. 미안, 오늘 장모님이 갈비 해주신대. 알았어. 은지는 혼자 집에서 저녁을 먹었을 겁니다. 저는 친정에서 장모님이 차려주신 따뜻한 밥을 먹으며 장인어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준호야, 요즘 우리 집에 자주 오니까 좋기는 한데 은지가 외로워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은지도 이해할 거예요. 장인어른은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뭔가 걱정스러운 표였습니다. 3주차 집안 분위기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은지는 말수가 줄었고 저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는 서로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아침엔 제가 먼저 나갔고 저녁엔 제가 친정에 있었으니까요. 주말에도 저는 친정으로 갔습니다. 토요일 아침 은지가 물었어요. 오늘 뭐 할 거야? 친정 가려고. 토요일에도? 응. 장인어른이랑 등산 가기로 했어. 나는? 당신도 가고 싶으면 같이 가. 은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친정으로 향했고 장인어른과 함께 등산을 했죠. 산을 오르내리며 장인어른은 말씀하셨습니다. 준호야, 솔직히 말해봐. 요즘 은지랑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런데 왜 매일 우리 집에 와? 신혼인데 집에서 둘이 있어야지. 장인어른, 장모님이 보고 싶어서 그래요. 저는 부모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장인어른, 장모님을 제 부모님처럼 생각하고 싶어요. 장인어른은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죠. 고맙다, 준호야. 근데 은지한테도 잘해줘야 해. 그 애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나.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매일 친정으로 향했고 집은 점점 더 조용해져 갔죠. 한 달이 지났을 때 드디어 은지가 폭발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저는 평소처럼 친정으로 가려고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은지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잠깐만.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당신 대체 왜 이러는 거야? 한 달 동안 매일 친정 가는 게 정상이야? 저는 은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어져 있었고 목소리엔 떨림이 묻어 있었죠. 당신이 원한 거 아니야? 뭐? 부모님 모시고 살고 싶다고 했잖아. 매일 보고 싶다고 했잖아. 나도 똑같이 하는 거야. 은지는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벌렸다 다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장인어른 장모님이 보고 싶어. 매일. 당신처럼. 지금 나한테 삐진 거야? 내가 부모님 모시고 살자고 해서?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은지를 바라보았죠. 여보, 대답해봐. 지금 화난 거야? 아니, 화난 거 아니야. 그냥 당신 마음을 이해하려는 거야. 무슨 소리야 그게. 은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차분했죠. 은지야, 당신은 매일 부모님이 보고 싶잖아. 통화도 하루에 3번씩 하고 주말마다 친정 가고 싶어 하잖아. 나도 이제 당신 마음을 알겠어.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따뜻하고 안정되는 거 맞지? 그렇긴 한데 나도 이제 그걸 느끼고 있어. 장인어른 장모님과 함께 있으면 편해. 마치 내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서 좋아. 은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게 아니잖아. 당신 지금 나한테 복수하는 거잖아. 복수? 응. 내가 부모님 모시고 살자고 해서 화났으니까 이렇게 친정만 가는 거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복수 아니야. 난 진심으로 장인어른 장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건데? 그 순간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도 똑같이 느껴봐. 혼자 집에 남겨지는 게 어떤 기분인지. 그날 밤 은지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달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현관문을 나서며 말했죠. 오늘도 친정에서 자고 올게. 여보. 은지의 외침을 뒤로하고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친정으로 향했죠. 장모님은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라셨습니다. 준호야,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은데?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은지는 괜찮아? 네, 괜찮아요. 하지만 장모님은 뭔가 눈치를 채신 것 같았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죠. 저는 그날 밤 친정 작은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은지에게 문자가 왔지만 읽지 않았어요. 다음날 아침 장모님이 아침 식사를 차려주셨습니다. 장인 어른과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장모님이 조심스레 물으셨어요. 준호야, 솔직히 말해봐. 은지랑 무슨 일 있는 거지? 아니에요. 아니긴. 신혼인데 매일 우리 집에 오는 게 정상이야? 엄마가 봐도 이상해. 장인 어른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준호야, 우리도 자네가 자주 오니까 좋긴 한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집에 가서 은지랑 잘 지내.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장인 어른 장모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은지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자고 했어요. 장모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은지가? 네. 매일 부모님이 보고 싶다고 함께 살고 싶다고 했어요. 장인 어른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장모님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자네가 반대한 거야? 아니요. 반대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매일 찾아뵙기로 했죠. 함께 사는 게 어떤 건지 미리 경험해 보는 거예요. 장모님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준호야, 미안해. 우리가 은지를 너무 외동딸로 키워서 그런가 봐. 결혼했으면 이제 남편이랑 잘 살아야 하는데. 아니에요. 은지 잘못 아니에요. 저도 이해해요. 부모님이 그리운 거. 그래도 이건 아니지. 우리도 같이 사는 건 원하지 않아. 젊은 부부가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랑 살면 불편하잖아. 장인 어른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우리는 괜찮아. 둘이 잘 살면 되는 거야. 가끔 놀러 오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인 어른 장모님. 저는 진심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싶어요. 제 부모님은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장인 어른 장모님을 제 부모님처럼 생각하고 싶어요. 장모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준호야, 고맙다. 정말 고마워. 근데 그래도 은지가 더 중요해.
집에 가서 은지랑 잘 지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왔죠. 은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밤새 온 것 같았죠. 다녀왔어. 응. 저는 은지 옆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이 너무 길고 무거웠습니다. 은지야. 응. 우리 얘기 좀 하자. 은지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피곤해 보였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아니야. 아니야 맞아. 나는 우리 부모님만 생각했어. 당신 기분은 전혀 생각 안 했어. 은지야 나도 이해해. 부모님이 보고 싶은 거.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는 건 아니잖아. 한 달 동안 매일 친정 가는 게 정상이야?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함께 사는 건 정상이야? 은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여보 나는 그냥 부모님이 너무 외로워 보여서 그랬어. 두 분 다 나이 드시고 혼자 계시는 게 안쓰러워서. 나도 알아. 근데 은지야 우리는 이제 결혼했어. 우리만의 가족이야. 부모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먼저야.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이제 알았어. 미안해. 저는 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미안해. 너무 극단적으로 행동했어. 아니야. 당신 덕분에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말없이 안고 있었죠. 그날 이후 은지는 변했습니다. 친정 통화 횟수도 줄었고 주말마다 친정 가자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친정 방문을 줄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들르기로 했죠. 우리는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마다 함께 식사하고 주말엔 둘이 데이트도 하고 평범한 신혼생활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어느 날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장모님이었습니다. 준호야, 나 좀 급한데 병원에 좀 와줄 수 있어? 네?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금 어느 병원이세요? 삼성병원 응급실이야. 빨리 와줘. 저는 바로 회사를 나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은지에게도 연락했죠. 응급실 앞에는 장모님이 울고 계셨습니다. 엄마. 은지가 장모님을 껴안았습니다. 은지야 아빠가.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셨어. 심근경색이래. 저는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지금 응급수술 중인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병원 복도에서 밤을 샜습니다. 장모님은 계속 우셨고 은지도 눈물을 흘렸죠. 저는 두 사람을 달래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무사하게 해주세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장인 어른은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의사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다행히 빨리 오셔서 생명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관리가 중요합니다.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장인 어른은 퇴원 후에도 건강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장모님 혼자 간병하기엔 힘드셨죠. 은지는 매일 친정을 오가며 부모님을 돌봤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은지가 다시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줄 수 있어? 부모님 모시고 사는 거. 은지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한 달 전 그 일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겪었던 아픔이 무엇이었는지 모두 허사가 된 것 같았죠. 은지야, 우리 이미 얘기했잖아. 알아. 근데 여보 상황이 달라졌잖아. 아빠가 쓰러지셨어. 엄마 혼자서는 감당이 안 돼. 그럼 요양보호사를 알아보자. 아니면 주간보호센터라도. 그게 되겠어? 엄마 아빠는 그런 거 싫어하셔.
가족이 돌봐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야.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지야, 우리 둘 다 직장인이야. 제대로 모실 수도 없어. 내가 회사 그만둘게. 뭐? 나 회사 그만두고 부모님 모실게. 여보, 제발 이번 한 번만 들어줘. 은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죠. 거절할 수도 없었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일단 좀 더 생각해보자. 여보, 시간이 없어. 아빠 건강이 계속 안 좋으셔. 알았어. 생각해볼게.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밤을 지샜죠. 은지는 옆에서 잠들어 있었지만 저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친구 태수를 만났습니다. 태수는 저보다 5년 먼저 결혼한 선배였죠. 형, 나 좀 조언 좀 해줘. 왜? 무슨 일인데? 저는 그동안의 일들을 태수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은지의 제안, 제가 한 달간 친정에 다닌 일, 장인 어른이 쓰러진 일, 그리고 다시 함께 살자는 은지의 요청까지. 태수는 심각한 표정으로 듣더니 말했습니다. 준호야, 솔직히 말할게. 이건 시작이야. 무슨 말이야? 지금 함께 살면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해. 장인어른 장모님 모시고 사는 거. 그리고 나중엔 간병까지 해야 할 거야. 그건 알아? 알긴 아는데 각오가 돼 있어? 30대 중반에 벌써 부모님 모시고 사는 거야. 너희 둘만의 시간은 없어. 아이 낳아도 육아는 혼자 해야 할 거고.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은지가 회사 그만둔다며? 그럼 너 혼자 벌어야 하는 거잖아. 장인어른 장모님 생활비까지 책임져야 해. 장인어른 연금 있으셔. 그게 얼마나 되겠어. 병원비, 약간 생활비 다 합치면 엄청나. 너 월급으로 감당 안 돼. 태수의 말은 현실적이었고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사실이었죠. 형,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솔직히 말하면 거절해야 해. 미안하지만 은지한테 선을 그어야 해. 지금 받아들이면 평생 후회할 거야. 근데 장인 어른이 쓰러지셨는데 어떻게 거절해? 그게 바로 함정이야.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거절 못하는 거잖아. 근데 준호야, 인생은 길어. 지금 동정심으로 결정하면 안 돼. 저는 술잔을 들이켰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친정에 들렀습니다. 장인 어른은 침대에 누워 계셨고 장모님이 옆에서 간병하고 계셨어요. 준호야, 왔구나. 네, 장인 어른. 몸은 좀 어떠세요? 그럭저럭 견딜만해. 근데 자네 은지한테 들었어. 우리 모시고 살자는 얘기. 네. 장인 어른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셨습니다. 장모님이 부축하셨죠. 준호야, 솔직히 말할게. 우리도 딸이랑 함께 살고 싶어. 외롭고 나이 들수록 자식이 그리워. 근데 말이야. 장인 어른은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자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자네 인생도 있고 은지 인생도 있잖아. 우리 때문에 망치고 싶지 않아. 아버님. 그러니까 우리 걱정은 하지 마. 우리는 괜찮아. 요양병원이든 뭐든 알아볼 테니까. 장모님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준호야, 미안해. 은지가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아. 우리가 잘 타일러 볼게. 저는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감사한 마음과 미안한 마음이 동시에 들었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은지가 거실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친정 들렀다 왔어. 그래. 은지야, 장인 어른이랑 얘기했어. 응, 엄마한테 들었어. 요양병원 간다고 하셨다며? 응. 은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나는 그게 싫어. 부모님을 시설에 보내는 게. 은지야, 장인 어른도 우리 걱정하고 계셔. 우리 인생도 중요하다고. 인생? 부모님보다 내 인생이 더 중요해?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뭔데? 당신은 부모님 안 계시니까 모르는 거야.
부모님 계신 사람 마음을. 은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은지야, 나도 부모님 계셨어. 그리고 일찍 여의었어. 그래서 더 잘 알아. 부모님은 자식이 행복하길 바라셔. 자식 때문에 희생하는 걸 원하지 않으셔. 당신이 뭘 알아? 은지는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매일 불안해. 부모님이 혼자 계시는 게. 갑자기 쓰러지시면 어떡해. 아무도 모르게 돌아가시면 어떡해. 그래서 함께 살자는 거야? 응. 그래야 안심이 돼. 저는 은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사랑이. 은지야, 알았어. 함께 살자. 정말? 응.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 넌 회사 그만두지 마. 계속 다녀. 그리고 장인어른 장모님 생활비는 따로 관리하자. 우리 생활비랑 분리해서.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뭐든 할게. 고마워 여보. 그렇게 우리는 장인어른 장모님을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사 준비를 하던 중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모님이 조심스레 말씀하셨어요. 준호야, 미안한데 사실 우리 집이 좀 빚이 있어. 네? 빚이요?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실패하셔서. 몇 년 전 일인데 은지한테는 말 안 했어. 얼마나 되는데요? 한 5천만 원 정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5천만 원이요? 응, 미안해. 우리가 갚을 테니 걱정 마. 하지만 장인어른은 이미 은퇴하셨고 수입이 없으셨습니다. 결국 그 빚은 제가 떠안아야 할 상황이었죠. 그날 밤 저는 은지에게 물었습니다. 은지야, 장인어른 빚 얘기 들었어? 응. 엄마한테 들었어. 미안해. 왜 진작 말 안 했어? 말하면 부모님 모시는 거 반대할 것 같아서. 저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숨긴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게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다는 걸. 은지는 처음부터 부모님을 모실 생각이었고 빚까지 제게 떠넘길 생각이었던 거죠. 은지야, 우리 다시 얘기해야 할 것 같아. 그날 밤 우리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싸웠습니다. 은지야, 이건 아니잖아. 빚까지 숨기고 부모님 모시자고 하는 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부모님이 너무 힘들어 하셔서. 그래도 이건 사기야. 나한테 진실을 숨긴 거잖아. 사기? 지금 나보고 부모님을 사기꾼 취급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뭔데? 당신은 이해 못해. 부모님이 얼마나 힘드신지. 은지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저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도 이해해. 근데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해? 부모님 그냥 내버려둬? 빚 독촉에 시달리시게도? 요양원 알아보자니까. 요양원은 싫어. 부모님을 시설에 버리는 건 나는 못해. 우리는 새벽까지 싸웠습니다. 결론은 나지 않았죠. 은지는 끝내 울면서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거실 소파에서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태수를 다시 만났습니다. 형, 상황이 더 복잡해졌어. 저는 장인어른의 빚 이야기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태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죠. 준호야, 이건 이제 선택의 문제야. 은지를 선택할 거야, 아니면 내 인생을 선택할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은지를 선택하면 평생 장인어른 장모님 모시고 빚 갚고 내 인생은 없어. 하지만 내 인생을 선택하면. 태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혼을 말하는 거였죠. 형, 나 은지 사랑해. 알아? 근데 사랑만으로는 안 돼. 현실이 있잖아.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친정에 들렀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기로 했죠.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래, 말해봐. 저는 두 분을 모시고 싶습니다. 진심으로요. 근데 빚 문제까지 해결하기엔 솔직히 제 능력이 안 됩니다. 장인 어른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아. 우리도 알아. 준호야, 미안해. 우리가 너무 많은 걸 바랐어. 아니에요. 당연히 자식이 부모님 모셔야죠. 근데 순서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순서? 네. 먼저 빚을 정리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양원이든 주간보호센터든 알아보시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나중에 제 형편이 좀 나아지면 그때 모시는 걸 다시 생각해보죠. 장모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준호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 잘못이야. 은지한테 너무 의지하려고 했어. 아니에요. 부모님이시니까 당연하죠. 근데 저도 아직 젊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시간을 좀 주세요. 장인 어른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준호야, 넌 좋은 사람이야. 우리 딸이 좋은 사람 만났어. 우리가 욕심을 부렸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은지에게 말했습니다. 은지야, 장인 어른 장모님이랑 얘기했어. 뭐라고 하셨어? 두 분도 이해하셔. 당장 모시는 건 무리라는 거. 은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나는 당장 모시고 싶었는데. 알아. 근데 은지야, 우리 아직 젊어. 시간 있어. 천천히 준비하자. 빚도 같이 갚고 우리 형편도 나아지면 그때 모시자. 정말? 응. 약속할게. 포기하는 거 아니야. 미루는 거야. 은지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껴안았습니다. 고마워. 여보. 정말 고마워. 그렇게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장인 어른, 장모님은 요양병원으로 가셨고 우리는 주말마다 찾아뵙기로 했죠. 빚은 제가 조금씩 갚아나가기로 했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승진했고 은지도 회사에서 인정받아 팀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이도 낳았어요. 예쁜 딸이었죠. 그리고 드디어 5년 만에 우리는 더 큰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장인 어른, 장모님을 모실 수 있는 집이었죠. 장인 어른, 장모님. 이제 저희랑 함께 사실 수 있어요. 장인 어른은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준호야, 고맙다.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러워졌죠. 장모님은 손녀를 돌봐주셨고 장인 어른은 제게 인생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지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때 생각나? 당신이 한 달 동안 매일 친정 다닐 때? 응, 기억나. 그때 정말 화났었어. 당신이 나한테 복수하는 줄 알았어. 복수 아니었어. 깨닫게 해주고 싶었던 거야. 알아? 이제 알아? 그때 덕분에 정신 차렸어. 결혼은 부모님이랑 사는 게 아니라 남편이랑 사는 거라는 걸. 저는 은지를 안아주었습니다. 고생했어. 많이 참았지? 아니야. 당신이 더 참았어. 5년 동안 빚 갚느라. 이제 다 끝났어.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자.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함께 산다는 건 단순히 같은 공간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서로를 이해하고 희생하고 기다려주는 거라는 걸. 그리고 사랑은 때로는 참을성을 필요로 한다는 걸. 은지는 그제야 깨달았을 겁니다. 사랑은 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그리고 가장 소중한 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걸요.